세기의 천재 아인슈타인은 소득세를 두고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건 수학자에게도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철학자가 있어야겠다. 소득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다. 자고로 권력을 쥔 사람들은 온갖 기기묘묘한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거뒀고, 납세의 의무는 고인도를 세우던 무렵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빠져나갈 수 없는 백성된 도리였습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라고 간파한 것처럼 말입니다. 세금 거두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세리들, 아전들, 세무서원들은 이 복잡하고도 피할 수 없는 세금 징수를 집행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는 악역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또 악역을 넘어 실제 악한으로 둔갑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한창 전쟁의 포화가 장렬하고 있던 1952년 6월, 공무원 특별비리수사반이 서울 중부세무서 과장과 직원 몇 명의 덜미를 잡아챕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세무서 관리들이 종적을 감추는 등 세무 행정에 구멍이 뚫려서 세무당국이 스스로 내부 숙정을 하겠노라고 읍소했고, 수사반은 이를 적극 수용하게 됩니다. 당국의 수사 때문에 세무 행정에 지장이 생기는 일은 수십 년이 흘러도 거짓말처럼 재현됩니다. 1991년 4월, 검찰이 세무 공무원들의 부조리에 대해 수사를 벌이자 서울 강서, 동작, 영등포, 관악세무서를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 20여 개 세무서에 소득세과 소속 세무 공무원 중 대부분이 잠적해버려 일선 세무 업무가 마비 상태에 빠졌으니까요. 이때도 해당 세무서장들이 검찰로 찾아와 세무 공무원들이 검찰의 수사 확대를 겁내 잠적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수사 중지를 요청했으니 무슨 평행이론처럼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 거죠.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세무 관료라 할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름은 이석호. 그는 1985년까지 30년이 넘도록 목포, 무안, 해남 등지에서 세무 관료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30년 경력의 퇴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땅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재직했던 지역에서는 그 사람 땅을 밟지 않고는 어딜 다닐 수가 없다 하는 말이 통용될 정도였죠. 대관절, 그는 그 땅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정부는 60년대 이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유지 일소 계획을 세워 국유지 매각을 독려했습니다. 이석호는 바로 이 국유지 매각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석호는 국유지를 팔아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이용해 국유지를 자신의 일가 부치에게 싸게 팔아치웠습니다. 또 나라 땅을 점유하고 있던 이들에게 국유지를 헐값에 팔아치우고는 자신이 그걸 가로채거나 되파는 등 20세기의 봉이 김선달 노릇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장 도장을 위조하거나 관할 관청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친척에게 팔아치워버리는 등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가 팔아치운 토지 목록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지경입니다. 문화재고 천연기념물이고 공원이고 가리는 게 없었죠. 목포시 고화도의 충무공 유적지, 해남 학동공원, 완도 구계 등, 보길도의 윤선도 서적지, 보길도 예송리의 천연기념물 40호 상록수림, 무안 남산공원 등등등. 해당 관청은 이석호가 국유지를 팔아치운 걸 까맣게 모르고 그 땅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에게 임차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팔아치운 땅이 여의도의 30배쯤 되는 3,046만 평이었습니다. 한 지역, 나아가 국가 권력이 한 세무서 관료에게 농락당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1994년 구속된 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석호는 형기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됐습니다. 그러고도 버릇을 고치지 못한 그는 2001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이미 친인척 등의 명의로 몰래 취득해놨던 국유지를 위조한 매도 증서를 이용해 특례 매입하거나 환수 보상금으로 191억을 챙긴 혐의로 또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현직 공무원들의 비호를 받아가며 이 회장으로 불리며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다니는가 하면
7, 8명의 직원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니 실로 대담한 악당이었죠. 이번엔 징역 15년에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범죄에 가담했던 이석호의 아들은 처남 명의를 차용해 국가로부터 28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6명의 명의를 차용해 총 82억 원을 부당하게 챙겨 2006년 캐나다로 튀어버렸던 겁니다. 글쎄 이 아들의 직업은 전직 검찰 수사관이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대저택에서 호화롭게 살던 그를 잡기 위해 검찰은 1만 6천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영문으로 번역해 캐나다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결국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 징역 8년 선고를 받게 됩니다. 대관절 한국은 사기범에 대한 형량이 왜 이리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자가 해먹은 땅과 돈을 제대로 환수했는지, 그 와중에 피해본 사람들에게 보상은 됐는지 그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지능적인 세리 아버지와 전직 검찰 수사관 아들이 쌓아올린 사기의 성벽은 높고도 튼튼하게만 보입니다. 돈 펑펑 쓰면서 이른바 범털로서 징역살이를 순탄하게 끝낸 뒤 그들은 자신들이 빼돌린 돈으로 우리 사회를 굽어보면서 사회 지도층으로 그 부를 과시하며 살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들이 노력은 안 하고 돈 많은 사람 질투하고 말이야 하면서 돈 몇 푼에 피땀 흘리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을 깔보며 살다가 여유롭게 눈을 감지 않을까요? 이번 대장동 사태에서도 어찌어찌 정보를 공유하고 좋아하는 형 동생끼리 짬짬이를 하여 부동산 장사에 뛰어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챙겼습니다. 그들이 들러리 삼아 채용한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50억이 위로금으로 주어질 만큼 그야말로 미친 듯한 돈 지랄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돈은 결국 돈잔치에서 빚겨난 사람들, 하늘을 높은 줄 모르는 전셋값에 한숨 팍팍 쉬고 영혼을 끌어모아도 넘볼 수 없게 된 집값에 피눈물 흘리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한이 뭉쳐진 돈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다 파헤칠 수 있을까요? 이석호 부자가 받은 정도의 처벌이라도 이 대장동에 얽힌 불법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복마전의 내막을 어설프게라도 알 수 있을까요?